서울시당 신입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빈입니다. 예, 사실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신입당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권역별로 총 4차례에 걸쳐서 신입당원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정의당에 입당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부터 이제 정의당은 신입당원 교육을 당규상 지역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어, 또 여력이 안 돼서 진행을 못하는 곳도 있어서 서울시당이 크게 4개 권역으로 여러 지역들을 묶어서 이렇게 신입당원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강 4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 강연으로 진행을 하고요. 첫 번째 강연은 우리 여영국 당 대표님의 강연, 두 번째 강의는 서울시당 위원장 제가 강연을 하고요. 세 번째 강의는 지금 젠더폭력 대응센터가 정의당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신 박지아 센터장님의 강연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책의 저자이신 한재강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 이후에는 그 기후위기 책을 가지고 같이 책 읽기 모임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마련된 신입당원 교육에 4강 강의까지 끝까지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또 활동을 함께 하는 그런 당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도 드립니다. 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 끝까지 함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영국 당 대표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실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함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새로 당 대표 되셔서 지금 많이 바쁘시고 또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혹시 이제 신입당원분들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또 자유롭게 우리 당대표님 이렇게 직접 만나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로 여영국 당대표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고개만 까딱까딱 이래 하시고.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이 4월 21일, 내일이 4월 20일, 내일 되면 제가 이제 당선된 지 꼭 한 달째 됩니다. 기본상은, 한 3달, 4달, 이 정도 지난 기분입니다. 제가 3월 6일 날 후보 등록 마감하고 선거운동 마치고 당선되고 4.7 재보궐선거 맞이해서 2주간 전국 순회하고 이러니까 진짜 한 서너 달 지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지난번 일요일 날 제가 당선되고 처음으로 전국위원회 통해 가지고 치열한 표결로 이제 당직 인선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오늘 저는 처음 교육 요청을 받았을 때 온라인 강의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못하고 집합 대면 교육을 하면은 좀 더 생생하게 좀 인사 좀 나누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좀 그러지 못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 교육을 합니다.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또 활발한 당 활동에 우리 전국의 사실 중심에 서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전화를 받습니다. 최고 지금 저한테 힘이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어제도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경남에서 지금 미래당에 전에 경남 대표하던 분이 오래전에 이제 그 당을 떠나 있었는데 제가 대표 당선됐다 소리
아마 늦게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입당 신청을 했는데 오늘 중앙당에서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중앙당에서 그런 분이 당에 가입했습니다. 환영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하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분이지만 그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동방 그 한물연대 소속인데 공공 그 운수노조 소속의 105분의 노동자들이 집단 입당을 좀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창원에서 우리 당원인데 함께 우리 지역구에 하던 분이 동방 창원 지역의 분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대외 협력국장으로 올라와 계시다면서 인사 겸 해서 왔는데 의원님 당선은 뭐 단독 후보니까 거의 뭐 된 걸로 보고 그 선물로 한 100여 명 입당 원서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정말 진짜 마음이 많이 고마웠어요. 아마 오늘 우리 이제 입당하신 신입 당원들 아마 뭐 어제 오늘 입당하신 건 아닐 테고 그래도 뭐 쭉 한 달 정도 내외 안 되었겠나 싶은데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입당을 하신 신입 당원들 덕분에 우리 당이 계속 희망을 가지고 또 실망하지 않고 지쳤던 마음도 이제 좀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황혜원 우리 당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제법 되었지 싶은데 이제 저런 분들은 아마 우리 당의 역사를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의당이 2012년도에 창당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2년도 참 진보 진영으로서는 참 민낯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상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좋지 못한 일이 언론에 비화되고 당내 갈등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서 당이 결국은 두 번째 분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만 그 당을 분당을 하고 정의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당은 오래 못 갈 거다. 곧 해산할 거다. 그랬지만 내년이면 창당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온갖 난관을 뚫고 지금은 제3당이라는 지위까지 왔습니다. 험난한 길을 헤쳐왔습니다. 반석 위에 잘 올려져서 가는 듯 싶었는데 이게 작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당이 다시 약간의 침체기를 거치면서 당내에 여러 이제 갈등 또 최근에 있었던 전임 대표의 충격적인 사건 등등으로 이제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기득권 양당으로 97% 정도의 표가 모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정의당이 좀 더 성장하고 큰 무리 뭐 다 탈 없이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를 후보자를 내었더라면 아마 지형은 좀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에 실망한 촛불 민심을 배반한 집권 여당에 실망한 이런 유권자들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진짜 내키지 않는 마음을 안고 보수 야당 진영으로 그냥 휩쓸리듯 막 그렇게 강제돼 갔던 게 아닌가 좀 하는 생각에서 참 이번 선거는 참 비극적 선거다. 바로 그런 지점을 보면서 저는 절망보다도 우리 당이 지금은 우리 존재감이 좀 많이 좀 작아져 있지만 우리 당이 더 크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좀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의당 역사를 잠깐만 짚어보면은 2012년도 창당을 할 때 초대 당대표를 노회찬 의원께서 맡으셨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6411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6411 우리 당의 정신을 또 전망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마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 당대표 수락연설의 그 유명한
6411 버스를 새벽에 타고 그 경험한 이야기를 쭉 하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기는 이제 2기 대표는 전호선 대표께서 맡으셨는데 우리 당의 강령을 만들고 당의 기틀을 잡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대표를 심상정 대표가 3기 대표를 맡으셨는데 2015년도에 소위 사자통합해서 저도 그때 당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 저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건수정 서울시 의원님도 아마 그때 합류했지 싶은데, 예, 맞고 우리 항해원 당원도 아마 그때 합류했지 싶은데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기 당 그 심상정 대표 체제에서 당의 외연을 더욱더 확장하는 또 당의 노동 중심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당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4기는 이정미 대표가 맡으셨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정치개혁 과제를 가지고 단식을 하기도 했고 또 파리바게트로 대표되는 여러 갑질에 시달리던 그런 노동자들의 부당한 권리에 맞서서 그 권리를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기도 하고 노동조합 결성까지 함께 이끌어내는 당의 콘텐츠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생산했던 그런 지도부였습니다. 5기는 역시 잘 아시다시피 심상정 대표가 맡으셔서 2017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당에 또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당을 이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기를 우리 김종철 대표가 맡았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전당적 실천과 국민들의 아주 높은 지지로 당이 새롭게 좀 도약하려고 하는 이런 기운들이 막 싹트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당이 다시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제가 말하면 이제 6-1기 위원장 대표를 맡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 대표를 맡아서 한 방에 이거 확 당을 살려낼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9년간 정의당이 온갖 난관을 헤쳐 놓으면서 우리 제3당이라는 지위까지 왔듯이 저 역시 이번 당 대표를 하면서 반듯하게 다시 이 돌멩이를 하나 놓는 주춧돌을 하나 놓는 그런 역할 정도로 저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주춧돌 하나 정도를 놓는 이러면서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차곡차곡 당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고 가야겠다 하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우리 과거에 잘 나가던 정의당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거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당내에 있던 구석, 낡은 것 이런 것들과는 좀 결별하고 노선도 좀 새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좀 새로운 정의당을 만드는 주춧돌을 놓겠다. 징검다리 하나 놓겠다 하는 이런 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마음은 제가 확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노회찬 의원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뭐 영상 중에 나오는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투명 인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 내밀면 손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노회찬의 창당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창당 정신이 유효하다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정신만큼은 그대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당을 좀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당을 만들려고 하는가 참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뭐 이게 지난번 선거가 경선이었다면은 아마 뭐 이래저래 후보들의 그 당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경쟁도 하고 당원들에게 치열하게 전달하려고 노력도 해야 될 건데 제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되다 보니까 좀 게을러서 그런지 당원들한테 그렇게 당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합니다. 제가 내내 주장했던 게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자임하고 당을 지역과 노동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 이게 이제 제 기본 좀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여의도에 머물지 않겠다. 가능한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좀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신입 당원들께서 우리 원내 활동, 국회의원 6분이 굉장히 참 소중한데 원내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좀 따로 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저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내 활동의 통일성을 높여내고 당적 활동으로 그 결과가 수렴될 수 있도록 원내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 정치 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권수정 의원 같은 저런 당선으로, 비례든 지역구든 당선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역 전국에 35분의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당과 원내와 지역 의원들이 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당의 정치를 강화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당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득권 정치라는 어떤 이 새로운 흐름을 가지고 당의 노선을 좀 대전환하겠다. 이런 이제 기반 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 이게 제가 앞으로 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좀 큰 방향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잘 들리나요? 네. 그래서 한 10초 간격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은 제 이야기를 참 크게 공감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4가지 기조에 맞추어서 중앙당을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라서 이 편자가 펜이 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거에 이제 본부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로 부대표들이 맡고 있고 했는데 이 본부 체계를 없애고 우리 당이 앞으로 대선 때 주요하게 가져가야 될, 또 한국 사회에서 주된 과제인 전략 의제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까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큰 전략 의제는 뭐냐? 기후 위기, 불평등, 차별,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전략 의제특위로 만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 기후정입니까? 하여튼 제가 정신 명칭이 잘 안 납니다. 그 특위를 설치를 했고요. 이제 불평등은,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크게 보면 소득 불평등이 있고 자산 불평등이 있는데 우선 지금 당장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축으로 해서 이 자산 불평등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불평등 공화국 해체 특위, 요 심상정 대표가 지금 특위장을 맡고 있죠. 이렇게 하고, 이 차별 문제는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차별들이 더 빈번해지고 있고 더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제 소수자들, 여성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차별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서 젠더, 인권 차별 특위, 이렇게 3개를 좀 구성을 했고요. 당면한 또 우리 당이 중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여러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올겨울부터 초까지 우리 전당적 과제로 실천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속 조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노동부 장관이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기업의 의견을 잘 들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법도 서울시장 출마했던 박영선이가 거의 무력화시켰는데 이제 시행령마저도 이제 기업의 입장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런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생명안전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노동 밖의 노동, 조직 노동 밖에 있는 노동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상구 갑질 건절 특위를
또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민생 과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찬 의원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6411 민생특위를 또 한편 만들었고, 또 내년 지방선거와 또 우리 지역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정치 특위를 또 한편 만들었고, 아직 특위장은 임명을 못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특위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3개의 전략 의제특위와 5개의 당면한 과제특위를 설치해서 당을 운영하겠다 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특징은 전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주요 당직의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우리 권수정 의원님도 비상근 대변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우리 국회 브리핑룸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계시고, 설혜영 용산구 의원도 비상근 대변인입니다. 그때 관악구 의원을 지냈던 이동영 의원이 저희 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단에 서울시 전 현직 의원이 4명 중에 3명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좀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책위 의장에 장혜영 국회의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있었고, 엊그제 전국에서 표결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 번도 없던 일이, 사람에 대한 인준을 놓고 표결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엊그제 인준까지 했는데, 저는 이 대선을 앞두고 정책위 의장이 언론에 나가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현직 의원이 아니면 언론이 패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직 의원이 해야 된다. 그래서 쭉 의원님들 보니까 뭐 다른 의원님들 들으면 참 많이 서운하겠지만 정의당의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가장 설득력 있게 모든 의제들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좀 그동안 좀 부족한 이런 당적 활동이나 당이 가고자 하는 여러 설정하고 있는 의제에 대한 부족함은 그분이 또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했다는 것. 그다음 아시다시피 사무총장은 19대 비례의원을 지냈던 박원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배치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맡으려고 하는데, 이 사실 사무총장은 자기 정치를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 지금은 당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사실 그분이 사무총장 맡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1년만이라도 자기 정치 포기하고 좀 당을 위해서 함께 하자 해서 전격적으로 좀 수용을 좀 해 주셨습니다. 뭐 교육연수원장도 그렇고 우리 조직본부장도 그리 맡았습니다. 다 지방의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 사무총국 또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소, 원내 우리 중앙당에서 활동하는 파트가 크게 4군데 있는데, 그동안 각자 칸막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좀 소통도 잘 안 되고 어쩐지 따로 노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칸막이를 싹 다 치우고 뭔가 좀 하나로 관통되는 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사무총국을 크게 3개로 재편을 좀 했습니다. 지역 정치를 총괄하는 조직본부, 그다음에 내년에 있을 대선 때 주되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노동 사회연대본부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전략의제특위, 그다음에 과제특위를 주되게 이 전략 노동사회연대본부에서 주되게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기획홍보본부, 이렇게 크게 3개 본부 체계로 재편하고, 정책연구소에 있는 분도 필요한 역할에 따라서 파견도 받고, 또 정책연구소에 있는 분도 필요에 따라서 지금 파견을 추진하고 있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칸막이를 없애고 좀 통합적으로 좀 운영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이미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좀 우리 당이 정치를 강화해야 된다. 정치 조직입니다. 특히 사무총국이 그냥 실무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의 일들이 전부 정치 행위로 연결돼야 된다. 예를 들면은 정책연구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당면한 의제들에 대해서 쭉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정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정치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계속 이제 제가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지방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했던 이유도 바로 당의 정치를 전면화하겠다 좀 하는 좀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식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현장을 중심으로 하겠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고 보통 이제 당선되면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이런 좀 조직되어 있는 노동을 찾아갑니다. 저는 전혀 거꾸로 갔습니다. 맨 처음 간 데가 권리찾기 유니온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가 김용균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네 번째 라이더 유니온을 방문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이 시간 나면 가고 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가도 될 그동안 그렇게 취급 뭐 되어 왔을 수도 있는데 올해 저는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왜? 우리 당이 앞으로 주되게 손잡고 해야 될 또 주되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에서 불평등한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손잡지 않으면 정의당의 정치는 뿌리 내릴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그분들 곁을 먼저 찾아갔고 그런 취지를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우리 당이 다시 좀 노동의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회복하고 또 거기는 노동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차별이 다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또 뭐 차별받는 것이 뭐 직위나 임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차별을 받는 곳이 바로 거기가 더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한 곳, 그러면서 고통이 가장 심한 곳, 그분들과 먼저 손을 잡겠다는 거였고 어제는 또 장애인 날 맞이해서 서울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 지원주택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 방문을 안 했으면은 장애인들이 지금 시설에 많이 사실상 수용소 같은 데 갇혀 있는데 탈시설을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그 좀 행복해하는 그 장애인의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럼 어제 저한테 편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글을 사실 읽을 줄 모르니까 그냥 말없이 저한테 건넨 편지인데 제주도에 가고 싶다. 그런데 혼자 못 가고 활동보조 서비스 하는 분이 함께 가야 되는데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주도에 못 간다. 그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게 전부 내용입니다. 좀 이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들고 읽었는데 사실 짧은 글이었고 소박한 꿈이었지만 굉장히 좀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당이 그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그런 그 장애인들과 이제 함께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손을 잡아야 되겠다. 우리 주로 정치의 뭐 보편적 모습은 주로 여의도에서 주로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우리 목소리가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주로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의당이 그런 현장에 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런 시민의 목소리는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카메라 잘 안 옵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 정치를 통해서 생생하게 담은 이런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들을 우리가 언론 앞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다시 전달하는 이런 좀 활동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제가 확고하게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득권 지금 이번
4.7 재보궐선거도 보셨을 겁니다. 작년 4.15 총선도 여러분들 아마 그때는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16분 중에 아마 몇 분을 빼고는 작년에 4.15 총선 때는 당원이 아닌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4.15 총선 때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가지고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이 득표한만큼 정의당이 10% 얻으면 국회 안에서 10% 정도의 의석을 가지는, 그러나 당장 도입하기 힘드니까 일정하게 좀 한계를 두고 하자는데 합의를 했는데, 이걸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와야 될 의석을 싹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뭡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국회 안에 만들고 또 국민의힘이 110석, 나머지 두 당을 제외한 의석이 약 10석 내외입니다. 아마 국회 구성상 이런 경우가 전무했을 겁니다. 즉 양기득권 정당이 완전히 이제 기득권 정치 동맹을 작년 4.15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적대적 동맹 관계로 확실히 맺었다. 그 민주당도 개혁 정당의 모습이라기보다 이제는 기득권 정당이 정치적으로는 기득권 정당화 되었다. 이게 작년 총선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80석 얻은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검찰개혁도 국민들의 눈높이보다도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진영 논리로 해서 갈등은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표에 필요한 입법만 때로는 단독 처리하고, 때로는 양기득권 이해관계가 맞으면 담합해서 처리하고, 그 핵심이 바로 잘 아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기득권 정당이 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제 토건에 기초한 기득권 이익동맹을 확실히 이제 공고히 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개혁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많은 우리 당원들이 그런데 좀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무슨 차이가? 민주당 그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진정성 있는 어떤 행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에 있는 뭐 임종석이니 유력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오히려 박원순을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주로 그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규제 완화하겠다. 이 경쟁 외에,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제가 이 여담입니다만 제가 어제 전국 순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라남도 광양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당 연설회가 있어서 아침에 미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전날 소주도 한잔하고 해서 속풀이 좀 하려고 생태국을 먹으러 가자 하고 생태탕을 딱 쳤는데요. 뭐가 뜬지 압니까? 오채훈, 박영선 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서 이번 선거에 남는 게 뭔가, 결국은 생태탕밖에 없다.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뭐 남는 게 없어요, 선거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되고 나서 첫 일성이 뭡니까? 서울의 그 부자들 공시지가 가격 재조정해야 된다. 요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민주당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특위 이제 구성했습니다. 특위 구성하고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부세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중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7%에 불과합니다. 물론 서울시는 뭐 한 16%인가 이리 되는데, 이 사람들 세금 부담을 들어줄 거라고 종부세 그 적용 기준을 지금 9억인데 이걸 12억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 짓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나 민심이 확인된 그 상태에서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는 점에 봤을 때 역시 이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발걸음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서울에 아마 주로 이제 수도권에 많을 텐데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등 해서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224만 명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공약으로 그 장애인들, 시설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 탈시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탈시설 하려면은 그분들 뭐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리고 또 여러 혼자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국가적 계획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 장애인의 날 아까 방문한 지원주택에 갔을 때 보건복지부, LH, 국토부 직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8월 달에 문재인 정부 임기 한 몇 개월 남습니까? 한 7개월 남겨놓고 그때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흉내만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국민들이 주거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는 오히려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부자들 더 세금 깎아줄 국민들만 서로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기득권 정치에 맞서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의당은 소위 민주당의 왼쪽에 깃발을 꽂고 개혁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고하게 보수 진보의 이 가로축 안에 딱 있었습니다. 뭐 그 결과 뭐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이제 갈짓자 행보를 막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행보를 쭉 걸어왔던 거죠. 그리고 늘 뭐 이번 서울시장 때 선거 때도 우리가 후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의당 표 무슨 샤이 진보가 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강요를 좀 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염치 없다 한마디 좀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그 대깨문 같은 사람들은 또 막 저를 또 공격해 들어오고 막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축에 안에 갇혀서 꼼짝을 못 했습니다. 소위 그동안 보수와 진보라는 소위 민주대연합 노선이라는데 우리가 안에 같이 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쭉 뒤돌아보면은 그 대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민주당의 왼쪽에 꽂고자 했던 이 깃발을 뽑아서 이제 민주당도 기득권화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앞에서 개혁을 선도하는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이미 민주당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득권 정당화 되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 이제 구기득권 국민의힘 정치적으로 보면은 또 신기득권 민주당 또 재벌 이런 또 엘리트 관료들 이런 기득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요 지점에 우리 정의당이 깃발을 꽂고 반기득권 정치를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문했던 여러 곳이 뭐 권리찾기 유니온이나 이런 곳이 다 이런 기득권 바깥에서 가장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는 바로 우리가 그분들이 뭐 우리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 당이 다시 노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노동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가 참 쉽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저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좀 생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사는 환경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이제 기술이 진보되면서 여기에 결합한 플랫폼 노동, 또 여기에 결합한 여러 이제 제조업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확대되면서 고용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약간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직접 돈을 받고
하던 게 이제 전부 다 무인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바로 이런 기술의 진보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바로 대책 없이 노동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단위에도 정부도 기업도 어느 단위에서도 이 대책을 아무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에 의한 이 고용이 축소되는 대책을 아무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탄소 사회, 즉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산업도 이제는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 중심으로, 수소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제조업 중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데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전환되면 이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도 정부에서도 아무도 대책 안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인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자본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 계속 이제 점점점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택배로 얼마나 많이 배달을 합니까? 아마 계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보니까 저희 집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마누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집사람 하면 그것도 안 좋은 표현이라 하더만 옆지기라 합니까? 아니 살이 멀다 하고 이놈은 쿠팡에 뭘 그리 시키는지 이게 수월하니까 또 싸니까 또 일을 하니까 늦게 마트 가기도 요즘에 문도 좀 일찍 닫고 하니까 뭐 그런 또 환경 변화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이 플랫폼으로 이제 이게 이 소비가 자꾸 이동되더라고요. 그 노동자들이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안정된 노동이냐 하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 소득이 안정적이냐? 소득도 불안합니다. 즉 불안정한 고용, 불안정한 수입, 바로 이제 점점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위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불평등은 더 확대되고 자본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정의당 창당 출범식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 대비 부동산 자산이 40%가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도 2019년 대비 2020년 작년이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꼭 5배 차이가 납니다. 더 이제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20대, 30대는 어떠냐? 20대는 85.6%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는 82.7%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20, 30대 10명 중에 6명이 비트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 20, 30대 청년들을 온갖 투기 노름판으로 그냥 막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좀 현실 속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변화된 노동, 먹고 사는 환경의 변화를 현재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체계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가? 는 점에서 저는 전혀 아니다. 그럼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이 뭐 가지고 싸울 건가? 뭘 의제로 제출할 건가? 국민들한테 우리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설계도를 어떻게 제출할 건가? 하는 점이 바로 요 지점에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에서 먹고 사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럼 이 환경에 기초해서 먹고 사는 환경을 어떻게 국가가 더 책임져 나갈 건가? 또 하는 점에서 이미 오래전에 노회찬 의원께서 제7공화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공화국은 바로 이런 한계 때문에 다시 제7공화국 건설 운동으로 가야 된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 현장 돌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 중에도 이 이야기를 제법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헌법 개헌 이야기입니다. 기득권 정당은 개헌하면은 주로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고를 합니다. 2018년도에 정의당이 만들어낸 개헌안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정의당의 가치가 담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우리 정의당이 집권하면 헌법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안입니다. 즉 정의당의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개헌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양당 기득권하고는 완전히 개헌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국가가 뭘 책임져야 될 건가? 이제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된다. 그 고용을 어디서 만들 거냐?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제가 아까 노동생명안전특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아마 무슨 안전지킴이라고 있어요. 그게 노동안전지킴이. 네, 노동안전지킴이라고 경기도에서 처음에 4명을 만들어서 하다가 지금 2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도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조례 제정 운동으로 강력 단위에서 좀 추진할 생각인데, 즉 이제 노동 현장이든 또 공공 영역이든 바로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를 전국에 한 10,000명, 15,000명 확대하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 데서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 영역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제가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고용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안 둬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이 통계상 나왔습니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거의 한 98% 일이 된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직접 그거는 이제 비용이 자기들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딸리기 때문에 고용하기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공공에서 이런 거 파견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이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제 노인 인구도 늘어갑니다. 늘어가기 때문에 좀 사회적 서비스, 돌봄이나 간호 이런 사회적 서비스 영역이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은 거의 다 민간 시장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민간 시장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가가 이제 다 고용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이 고용의 주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거버넌스 조직들, 사회적 조직들이 그 지역에서 좀 맡아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한 영역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풍력 사업을 하고 또 설치된 태양광을 또 관리하고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전부 민간 시장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사업장, 예를 들면은 새만금에 어마어마한 태양광 이게 수상 물 위에 띄우는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이 뜨게 만드는 요 시설만 8천억이라고 그럽니다. 규모가. 이걸 대기업 어디입니까? 현대하고 하나가 그걸 맡아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직접 하느냐? 천만의 말씀. 전부 하청으로 갑니다. 결국은 민간 시장은 질 낮은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는 거죠. 이것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더라도 그것을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전부 이제는 공공이 하자. 그래서 그런 영역의 공공 일자리.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촌에 가면은 과거에 농사 짓는데 노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휴농지 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국가가 요번에 이 농지의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안 이것도 쟁점화되어 있는데 이제 농사 안 짓고 노는 땅 또 촌에서는 점점점 고령화되어서 농사 지을 사람도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할 겁니까? 기후 위기로 식량 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고 이제 식량의 안보적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 농사를 누가 지을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 농업도 이제는 국가가 노는 땅을 다 공공이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 노동자를 농업 그 기본 임금이나 이런 걸 주고 또 그 수매된 생산된 물품은 또 전량 구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영역에 우리 국민의 먹거리 또 에너지 전환 또 국민의 생명 안전 또 서비스 영역 요소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전면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버니 샌더스가 내세웠던 제1호 공약이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즉 이제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제1의 공약으로 걸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한참 그 우리 국민들 막 시끄러운데 이제 주거와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분명히 해서 이제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가 일자리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주를 정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뭐 청년 기본소득, 뭐 이재명식 허접한 5만 원짜리 월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뭐 한 60만 원, 70만 원쯤 되는 월 그 정도의 기본소득제를 이제 그런 뭐 이름을 뭐라 붙이든 그런 소득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주거, 이제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는 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은 대선 의제들을 우리가 좀 전면화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좀 모아서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만 한다고 기자회견하고 우리 후보가 나서서 이거 막 이야기한다고 이게 실행 가능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들고 그래서 맨 밑바닥에 맨 아래에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러 가서 현장 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 뭔가 신뢰가 있어야 이게 실현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뭐 조금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있는데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우리 정재민 위원장이 약간 눈치를 좀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소위 기득권에서 배제되어서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아주 구체적 삶의 요구를 정치화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강령, 선거 때 주요한 우리의 실천 내용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수도권에 건설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정의당은 3기 신도시는 100% 공공주택으로 지어서 공급을 해라 하는 뭐 수도권 뭐 시민행동, 수도권 대책이 저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고자 하는 반기득권 정치의 실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식으로 구체화될 거다. 이미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토지 하여튼 무슨 정의실현 세종시민행동 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이현석 그 특위장이 지금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우리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 또 단체들을 묶어서 거기도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실현 부울경 시민행동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이 바로 반기득권 정치의 구체적 실체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노동을 보더라도 지금 단기직 비정규직 일자리에 더 이제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청년의 문제 모든 걸 넘어서 저는 이 전에 우리가 옛날에 진보신당이라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년 진보신당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했던 정치 캠페인 중에 하나가 그녀에게 의자를. 요즘 마트에 가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앉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아예 의자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이었죠.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펼친 캠페인이 그녀에게 의자를. 요 슬로건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분 마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의자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사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노동의 과제도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라고 하는 것도 폭이 좀 넓어요. 그렇게 감동적으로 국민 앞에 못 다가갑니다. 당사자들한테도 좀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체도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고용이 불안정한 사업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이 불안하면 임금을 더 높이 라는 좀 이런 슬로건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게 이제 이런 좀 정치 캠페인을 해서 여기에 동의하는 그게 이제 권리찾기 유니온이든 라이더 유니온이든 청년 유니온이든 다양한 이제 그런 주체들하고 함께 손잡고 그런 정치 캠페인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또 반기득권 정치의 구체적 모습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우리 주제에 맞게 정의당이 그 내세우는 반기득권 정치와 관련된 각 분야의 이런 좀 슬로건들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손잡는 것 그게 반기득권 정치의 하나의 실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대선을 돌파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딱까딱.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5월달 중으로 대선 준비단, 지방선거 준비단 따로 분리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하고 쭉 우리 전 당원 토론 과제를 5월달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반기득권 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구체화해서 전 당원 토론으로 이걸 과제로 좀 내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뿐만 아니고 바깥 사회에 잠재적인 정의당 500만 지지자들까지도 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좀 야부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쭉쭉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은 이제 대선 시기 되면은 후보가 주된 공약으로 그냥 이를 걸고 가는데 예를 들면 2017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심상정 후보가 주장했던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시작하는 있는데 그게 당대회 정의당 최고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체로 동의를 하니까 쭉 그리 갔습니다. 제가 당대 의장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반기득권 정치를 구체화하는 그런 의제들을 마련해서 올해 11월 달쯤에 정책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당원들 쭉 토론을 해야 되죠. 당대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래야 이게 이 방침이 오래 가거든요. 하고 그때 우리 대선 후보도 최종 선출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그런 좀 일정으로 가져갈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특히 신입 당원님들 우리 지역위원장들 많이 괴롭히십시오. 안 움직이면 아니 당원으로 가입했는데 왜 연락 한 번 없냐? 왜 교육 한 번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직접 위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자. 우리 건수정 의원이 위원장 맞으시죠? 지금 지역구에. 예. 우리 정재민 위원장도 지역구 예. 좀 그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당원의 그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무슨 바깥에 좀 뭐 예를 들면 YMCA 회원도 좋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온 회원도 뭐 회원을 하든 후원 회원을 하든 또 주변에 라이더 참 노동자들 이거 함께 해야 되겠다. 그 후원 회원 하셔도 되고 당사자가 있으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되고 또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또 함께 활동하고 싶다. 우리 당을 좀 넘어서는 그런 좀 사회적 활동 기구에 참여를 해서 우리 당의 지평을 조금 넓혀내는데 좀 역할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혼자 당에 가입해서 당원들하고 이 소통하는데 너무 좀 뻘쭘하다 싶으면 주변에 한 명 더 가입시켜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가장 내 생활 근거지에서 내 관심 분야에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우리 당원들이 당을 위해서 가장 헌신할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 좀 일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당원님들이 그런 일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자랑스럽다. 내가 어디 가서 야, 내가 정의당 당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당대표로서 당을 반듯하게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2019년도 4월 3일 날 노회찬 의원 빈자리 국회의원에 제가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는데 아마 그때 기억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의 지다가 99.98%에서 역전을 시켜냈습니다. 그거는 제 힘이 아니었고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우리 당원들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정당 연설회 하러 강원도에 가서도 노회찬 정신을 반드시 이어가야 된다는 강원도민들이 그때 창원으로 달려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치 시흥에 가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국회로 보내줬던 전국에 수많은 노회찬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 그분들의 뜻이 더 좋은 정치로 정의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역전 드라마를 다시 써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입당원 여러분께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시간 조금 넘게 우리 당대표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의 역사부터 해서 또 당대표로 당선되시고 나서 어떤 정의당만의 진보 정치를 해나가실지를 말씀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 의원의 정인용 우리 당원님께서 가장 먼저 손을 드셨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공공 노동 정책에 대해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개혁도 개선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 연봉 4천만 원짜리 일자리보다는 4시간 노동으로 연봉 2천만 원 일자리를 해서 많은 일자리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6시간 노동을 얘기했습니다. 1일.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1930년도에 앞으로 100년 후에는 3시간 노동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노동으로 그 월 급여가 한 180만 원만 돼도 충분히 생존할 수가 있고 자기 발전해 나갈 수가 있고 공동육아, 공동 가사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일자리를 연봉 4천만 원짜리가 8시간 노동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시간 노동으로 연봉 2천만 원짜리가 새로 뽑는 공무원들도 인원을 2배, 3배로 뽑아서 연봉 200만 원에
월 월급 200만 원에 공공기관도 월 200만 원에 4시간 노동으로 할 필요가 그래서 인원을 대량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정의당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천상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우리 임금을 보통 이야기할 때 직접 임금, 간접 임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이제 직접 임금은 우리가 몸빵해서 버리는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현금으로 받든 통장으로 받든 이거고 이제 간접 임금은 소위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직접 임금 영역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거의 100%라 봐야죠. 이게 이제 간접 임금이란 것은 아직은 여러 계층에게만 많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만약 교육하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 또 주거비가 안 들어간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만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져줘도 조금 전에 우리 정인용 당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접 임금을 한 200만 원 선에서 받아도 충분히 부담 없이 뭐 충분히는 아니겠죠. 부담 없이 최소한은 좀 살아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역시 이제 그것도 우리 정의당이 좀 이루어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 현재 지금 설계 중인데 최소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 더하기 사대보험을 플러스해서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이게 만약에 이걸 국가가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면은 한국 사회의 임금의 최저선을 이제 요 기준까지는 끌어올리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도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적용 못 받는 아직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한 200, 300 되죠. 200~300만. 예. 요걸 이제 끌어올리는 바로 이런 효과까지. 즉 한국의 좀 최소 임금의 이 기준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저지선이 될 거다. 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런 좀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인용 당원께서 말씀하신 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약에 이제 거의 꼭 8시간 노동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뭐 6시간 노동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8시간 노동보다는 조금 더 짧은 노동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좀 현실들을 잘 반영해서 설계해 가지고 좀 일자리 문제만큼은 정의당이 주도하는 이게 이 문제인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실업률 벌써 모기가 있네요. 실업률 한 3%, 한 100만 명 이하 실업자 같으면 관리가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5%, 한 150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우리 정의당은 국가는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수로 쓰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될 책무를 저는 국가가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육 중학교, 초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만 가면은 돈 안 듭니다. 돈 안 듭니다. 시설 다 있고 다 해줍니다. 우리가 왜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 교육을 했었을까? 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중교육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저는 이것을 의무교육으로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업 문제는요. 아마 여기 실업자가 돼 보신 분들 좀 있을 건데 우리 정재미 위원장이 손을 먼저 드네. 이 실업이란 게요. 사람 영혼까지 갉아먹고 뺏어갑니다. 이 실업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갑니다. 이 고용 자리 한 개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차별당하는
또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말 못하는 바로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내가 이제 실업자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의무 교육을 못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정의당이 구상하는 국가는 단 한 명의 그런 고통을 가진 실업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일자리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좀 핵심 공약으로 걸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물론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를 뭐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우리 당에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메이데이에 메시지를 낸 적도 없고 한 번도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이데이 때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우리 당의 뭐 그냥 기자회견 형태나 그런 방식이라도 메이데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행사를 좀 따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 준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청년 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과제도 발표하고 또 우리 정의당이 총체적으로 그런 청년 노동의 문제까지 담아서 정의당이 가야 될 노동의 전략 과제 이런 것을 메이데이 때 발표할까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 우리 동작 신재솔 당원님, 예, 질의 들어왔습니다. 주변이 좀 시끄러운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영양국 대표님 말씀 들어서 너무 일단 좋았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자면은 몇 가지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정의당이 우리 한국 사회에 먹고 사는 환경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노동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거를 많이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이게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좀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많이 정의당의 이미지가 많이 약한 것 같다. 민주당보다 좀 더 착하고 그냥 원칙적인 개혁 정당, 좀 중산층 화이트 칼라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는 당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디어에서 그렇게 많이 비추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의정 활동이나 이 정의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한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정의당이 나아갈 여러 가지 위기 중에 한 가지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정의당이 좀 너무 좀 급진적이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실력도 없으면서 민주당만 까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페미니즘 이슈에 관해서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이번 박원순 시장에서 이제 성폭력과 자살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선거인데 이걸 두고 이제 20대 남자의 투표를 두고 막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박창진 부대표가 쓴 글이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여성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고 그래서 정의당은 이런 이제 여성들을 우대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남녀를 갈라놓은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글을 써서 이제 상당히 뭔가 제 주변에서는 탈당하고 싶다 막 너무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쓰신 거긴 하지만 이랬을 때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당의 차원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글을 봤을 때 아, 정의당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이런 건가 보다,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의당은 그 민주노총 당이다, 뭐 심하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노총으로부터 정의당이 한 번도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죠. 이게 민주노총당이라고 이래 이 지목이 되면 그분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미지화되어 있는,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 출마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을 대표한다는 정의당이 노동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을 대표한다는 정당인데 여성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청년을 대표한다는 정당인데 청년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넘어서야 되는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한다고 열심히 해도 또 언론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의 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의당을 벗어나서 우리 정의당과 함께 손잡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시민사회, 사회단체, 노동조합 이런 게 얼마나 있는가 냉정하게 짚어보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허약한 거죠, 우리 정의당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당선되면서 노동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막 힘들게 투쟁하는 사업장, 정의당의 모든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 저 싸움 이길 수 있도록 정의당이 힘껏 도와야 된다. 이거 찔끔찔끔 하지 말고 5월 한 달 동안에 집중하자 그랬어요. 집중해서 금속 사업장이든 공공사업장이든 한두 개라도 뭔가 해결이 되어야 아, 정의당이 나서니까 뭔가 문제가 풀린다 하는 이런 이미지도 심어주고, 아, 그래도 정의당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 푸는 데 참 도움이 된다, 이것도 심어주고. 그래서 기존 그런 방식을 더 강화하자, 이거.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제 조직 노동을 어떻게 해왔느냐, 방금 이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 두 번째는 노동자들 집회할 때 가서 뭐 조금 관계 좋은 데는 마이크 잡고 발언 기회 한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개 정도 받고, 좀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는 정의당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금속노조하고 정책 협의를 합니다. 금속노조가 최대치로 안고 있는 게 지금 에너지 전환, 자동차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서 뭔가 정부와 또 그 산업 전체와 이 교섭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 과제, 정치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 요거를 이제 협약을 합니다. 논의를 하고 협약을 하고, 저는 이제 당대표를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전면적으로 받아 안고 싸우겠다.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 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 후원금을 많이 주든지, 우리 손이 닿는 산별 조직들은 다 산별 조직별로 그렇게 정책 협약, 정치 협약을 다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과 대중조직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더 돈독히 하겠다. 좀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앞에 쭉 이야기했던, 제가 방문했던 그런 소위 노동박 노동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손잡고 연대하고 조직할 건가. 그 세 가지 축에서 노동사업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뭐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정의당은 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래 맞다, 우리 이렇게 그분들과 손잡고 대변하고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인식이 정의당의 출발 뿌리는 노동에 있다,
그래서 이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노동 속에 우리 당의 뿌리를 깊숙하게 좀 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좀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약간 좀 제가 이제 그 발언 있고 나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대표님들하고 한 3주 정도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당내 정치 하지 마시라. 우리 당 대표단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셔야지. 즉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려면은 사실은 청년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는 문제들이 그 본질은 불안한 삶에 있는 거거든요. 불안한 삶에 있으니까 청년 개개인의 위치에서 공정의 문제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는 군대 갔다 왔는데 이 군대 문제가 전혀 경력으로 취급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게 삶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년의 문제는 젠더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삶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에 있는데, 우리 당은 여기를 쳐다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에 집중을 해야지, 그걸 젠더 문제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고, 좀 제발 이후에 우리 당의 정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어서요. 또 있으신가요? 예, 마무리할 시점이라고 뭐 질문 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있으시면 꼭 해주세요. 우리 당 대표님한테 이렇게 직접 질의할 시간이 언제 또 뭐 앞으로도 자주 있겠지만, 예, 그래도 좋은 기회니까요. 우리 황혜연 당원님 오랜만인데 뭐 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 황혜연 당원님하고 우리 권수정 의원님 한 말씀. 집에 밥 먹으러 한번 오락하든지.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서초구의 박정현 당원님, 예, 신청해 주셨네. 예, 손을 드셨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중고 신입당원인데요. 제가 군 문제 때문에 탈당을 했다가 전역하고 나서 복귀를 해서 얼마 안 된 신입당원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의당이 2013년 진보 정의당 때부터 쭉 당원이었다가 뭐 탈당했다가 복당을 했는데, 사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당내 이슈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진보정치 아카데미라는 청년 당내 교육 프로그램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 문제로 인해서 당내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본질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남녀가 정적인 관점이 나뉘었죠. 지금 20대, 30대가. 그 나뉘어진 20대, 30대의 나뉘어진 정치적 관점을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문제인 사회 불평등 쪽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젠더 갈등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불평등의 문제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계속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 제가 오늘 이제 청년정의당 대표하고 오늘 창당 출범식을 했기 때문에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 이래저래 재지 말고 군대 문제는 지금 청년정의당에서 여러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신분상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임금도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주는 그런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 과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미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왜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군대에 가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충분히 모병제를 갈 수 있다. 좀 이걸 우리가 약간은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있더라도 좀 방향은 좀 선명하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비군 폐지, 예비군 자체를 폐지하자는 일단 그런 문제부터 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의 그 이런저런 불안정한 일자리, 또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 이런 게 참 청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슬로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고용이 불안하면 임금을 더 높이. 이것은 청년만의 슬로건이 아니고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슬로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분들의 딱 불평등으로 겪고 있는 아주 삶에 직결되는 문제, 한 개라도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전면적인 정치 캠페인 운동으로 좀 빨리 그 의제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프레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그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과 불공정, 공정과 불공정이 지금 청년들 내에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을 또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정규직과 아니면 또 기성세대와 또 청년들이 대립되는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일하는 돌봄, 지금 현재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청년들이 얼마나 반발합니까? 특혜다. 이렇게 하면서 삶이 불안하니까 우리 소위 청년들과 기성세대, 여성과 남성, 이런 소위 을들 간의 전쟁이 갈등이 더 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정과 불공정이라는 이 프레임도 바꿔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청년정의당하고 식사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도록 뭔가 하나를 탁 붙잡고 전국적인 캠페인, 정치 캠페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주문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예비군 폐지는 좀 감동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강서구, 장원님, 네, 지금 이렇게 화면을 켜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네, 표정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당대표님 긴 시간 강의도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가주실래요? 아니 뭐 늦게까지 네, 또 이야기 들어주시고 네, 지금 현재 방에 계신 분 15분이네요.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다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찜찜한 마음을 안고 끝냈는데, 다음에 또 더 조금 배우고 또 경험을 해서 다른 자리에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것이라 생각이 하고요. 좀 빨리 진짜 마스크 좀 벗고 만나서 소주 한잔 나누고 이래야 좀 당에 우리 당원들 간에 좀 소통도 강화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입니다. 저보다도 아마 우리 정재민 위원장께서 더 아마 그런 환경이 오기를 더 갈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당대표로서 여러 주신 말씀들 잘 받아서 정의당이 정말 진짜 우리 노동자들, 또 지금 코로나 민생 위기에 처한, 삶의 위기에 처한 우리 시민들 삶 깊숙이 곁으로
다가서서 정의당의 진보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확고한 제3당의 지위가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단 한 1년만 여행국한테 속는 셈 치고 열정을 다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대표님 나가시기 전에 다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어떻게 찍습니까, 이거? 예, 이렇게 하고 화면을 찍는 거죠. 저 안 들어오는데, 저 이화연, 박정현, 이제 막 들어오신다. 예, 최지원, 건대희. 예,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요 마크를, 정의당 예, 마크를, 정의당 그 표시를 같이 하고요. 누가 찍으시나요? 사진 누가 찍나요? 우리 박수정 국장님이 찍으시나요? 박수정 국장님 캡처 가능하신가요? 네. 네, 자, 다 같이 찍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됐나요? 예, 캡처 됐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대표님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4차례 정도, 이제 신입당원 교육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소감 나누는, 길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길면은 지루하니까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에 아까 멋진 질문을 해주신 신재솔 당원님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죠? 네네. 네. 오늘 그 대표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그냥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까 훨씬 그 정의당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정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천의 우리 홍희석 당원님. 네. 안녕하세요. 금천구의 홍의석입니다. 네. 신입당원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신입당원 교육을 진행하고 싶어서 좀 배우고자 들어왔습니다.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천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황혜원 당원님은 마이크가 없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문자로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데 좀 의아하네요. 우리 권수정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되신 분들, 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네. 오랫동안 뵌 분도 계시고요. 처음 인사 드리는 분도 계시네요. 저는 110명 서울시 의회에서 단 1명 진보정당 정의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이 힘든 당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힘내서 조금이라도 한국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데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여 대표님 긴 시간 또 견뎌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까 질문해주신 양천구 정인용 당원님. 예, 입당한 지 별로 안 됐는데 대표님의 교육을 이렇게 직접 받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그 서울시의 시장 후보로 나가실 뻔했다가 아쉽게 안 양보하신 우리 권 의원님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로 정의당에 입당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오늘 그렇습니다. 더욱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강서의 김진영 당원님. 통과할까요? 예, 그러면 김학준 당원님. 예. 사실 대학생이라서 조금 바빠서 안 들을까 했는데 아, 들어보는데 오늘 잘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서초의 박정현 당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캔 못 킨 거는 지금 과제 때문에 못 씻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이렇게 당대표님이랑 이렇게 당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권수정 의원님, 의원실에 제가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그 방배동 철거민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거기 직원분, 거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접수해 주셔서 서울시장으로 보내주신 거서 지금 어떻게 문제 해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수정 의원님한테도 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우리 권수정 그 의원님한테 또 감사의 말씀까지. 예, 구로의 이화연 당원님.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최지원 당원님 그러면. 아, 이화연 당원님도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 최지원 당원님 어떠신가요? 예, 마이크가 없으시다 그러.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마이크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예, 우리 지금 우리 김일용 사무처장님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서울시당 개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나머지 3강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그 책 모임 가능하면 같이 함께 해주시고 다음 강의 때는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온라인 힘든 강연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기 사회자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서울시당 교육위원장이고요. 예, 용산구 당원 이원영입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강의합니다. 꼭 들어와 주세요. 예.